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강렬하죠. 이 추상화 속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함께 빠져 들어가 볼까요? 마치 캔버스 위에서 에너지가 막 꿈틀대는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역동적인데요. 과연 이 그림은 어떤 순간, 어떤 기억을 붙잡아 놓은 걸까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작품의 핵심, 그 중심을 꿰뚫는 하나의 시적인 문장을 알아야 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달빛은 바다에 삼켜지지 않는다. 어떠세요? 이 한 문장이 이 그림에 얽힌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이 그림의 시작점은요. 작가의 작업실이 아니었어요. 바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떠났던 아주 즉흥적인 여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2012년 5월, 이별의 아픔을 겪은 작가가 무작정 여수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그 노래, 여수 밤바다를 떠올리면서 아마 위로를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여수는 엑스포 기간이라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혼자 있고 싶었던 작가는 북적이는 호텔과 인파를 피해서 오동도 방파제, 그것도 맨 끝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다정한 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깊숙이, 더 어두운 곳으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방파제의 가장 끝, 이름 없는 곳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 완벽한 고독 속에서 밤바다를 마주한 순간, 훗날 이 그림이 될 아주 강렬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뚫고 진짜 말 그대로 쏴 하는 파도 소리가 귀에 부서지듯 꽂혔다고 해요. 가공되지 않은 그 날것의 바닷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강력한 순간이었던 거죠.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바닷바람이 쓱 몸을 감싸안는 느낌. 그 순간만큼은 이 거대한 자연이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 멀리 배에서 또 해안가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있잖아요. 그 불빛들이 새까만 파도 위에서 찰랑이는데 금방이라도 파도에 부서지고 삼켜질 것 같으면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물결을 따라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와, 만약에 저 춤추는 불빛들을 전부 머금은 파도가 달빛이 비치는 이 바다를 한 번에 싹 덮으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 찰나의 상상이 나중에 이 그림으로 피어날 아주 작은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날 밤의 그 순간적인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2012년에 여수 방파제에서 그 경험을 하고 무려 10년이 지난 2022년에야 그 기억이 풀쑥 되살아나서 캔버스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작가 본인이 이 그림이 그때 그 기억에서 온 거구나 하고 완전히 깨닫게 된 건 2026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길고 어찌 보면 무의식적인 여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으로 확 밀려왔던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작가 스스로도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억에서 온 건지 몰랐다는 점이에요. 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 맞다. 그때 여수 밤바다 하고 깨달았다고 하죠. 자, 지금까지는 작가의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나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고독과 빛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결코 삼켜지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게 무엇인가요? 이제 이 그림이 다시 보이시죠? 처음 봤던 그 강렬한 파도와 색채 너머에 어떤 어둠에도 어떤 파도에도 삼켜지지 않는 끈질긴 빛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빛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와, 이건 진짜 내 머리에서만 나온 아이디어다 하고 엄청 뿌듯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창의력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때는 2022년 10월이에요. 한 작가가 있었는데 거친 파도를 딱 그리고 나서 와, 이건 진짜 온전히 내 거다 하는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대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내 머리에서만 나온 아이디어로 내 손으로 뭔가 완전 새로운 걸 딱 만들었을 때 그 기분 엄청나잖아요. 이 작가도 바로 그런 창조적인 자부심에 흠뻑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림을 보면 볼수록 마음 한구석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는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마치 어디서 본 것처럼요. 과연 이 파도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익숙한 느낌의 정체가 뭔지 기억 저편에서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작가가 딱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렸던 그 독창적인 파도가 사실은 일본의 엄청 유명한 목판화가 있잖아요. 가츠시카 호쿠사이? 그 사람의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작가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텅 빈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창작물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라는 벽돌 위에 지어지는 집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도 모르게 본 걸 기억하고 있다니. 여기 아주 재미있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 거울 뉴런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직접 뭘 할 때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내 뇌에선 똑같은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뇌가 주변 세상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다른 사람 기분에 공감하는 능력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창의적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리해 볼까요? 간단해요. 첫째, 우리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경험을 하죠. 둘째,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이걸 차곡차곡 기억으로 저장해둬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저장된 경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만의 창작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거울 뉴런이라는 과학적인 사실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말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창의력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죠. 바로 이 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까 그 파도 그림 작가도 어릴 땐 이 말을 들으면 에이, 너무 뻔한 소리 아냐? 하면서 비웃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이 한마디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정말 천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방이 그냥 남의 걸 그대로 베끼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베끼는 건 뭐예요? 그냥 속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창조적인 모방은 달라요.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영감 위에다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들에서 배우는 건 창의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창의적인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예술이든 뭐든 모든 창작 활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짠! 하고 나타나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 그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창의력의 씨앗을 모으고 있어요. 어제 봤던 영화, 요즘 맨날 듣는 노래, SNS 보다가 쓱 하고 지나간 멋진 사진들, 친구랑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구절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창의력을 활활 태울 소중한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전부 씨앗인 셈이에요. 그 씨앗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언젠가 멋진 작품으로 피어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창의력 덕후 상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만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작은 파도는 뭔가요? 뭐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끄적이는 작은 그림도 좋고 짧은 글도 좋고 그냥 흥얼거리는 멜로디도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에서 시작된 그 작은 파도를 오늘 한번 읽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요, 참 신기하게도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랑 세상사에 지친 어른이 같이 산다고들 하잖아요. 오늘 캔버스 핀 꽃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의 이중성에 대한 아주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작품을 딱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보던 어릴 때의 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지쳐버린 지금의 나. 이 둘이 과연 내 안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같이 찾아가 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작가가 딱 포착한 거예요. 예전에 순수했던 나와 지금의 지친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갈등,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 그걸 이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거죠. 작가는 이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미하고 아름다운 작은 기억 하나. 그 어렴풋한 따뜻함이 마음의 꽃을 피운다. 와, 정말 그렇죠. 바로 이 느낌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 마음이 형태를 갖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작품, 캔버스 핀꽃이에요. 한번 쭉 감상해 보세요. 처음 쫙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딱 보자마자 강렬한 색깔에 먼저 눈이 가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이 색이랑 질감 속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작가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을 예쁘게만 그리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마음이 늘 햇살 쨍쨍한 건 아니니까. 바로 그 솔직함, 거기서부터 이 작품은 출발하는 겁니다. 저기 배경 좀 보세요. 화사한 분홍색, 따뜻한 주황색이 막 번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릴 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따뜻한 기억 위를 한번 보세요. 뭔가 거친 골로 막 핥히고 지나간 것 같은 어두운 자국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살면서 마음에 묻은 때, 재 같은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나면 옷에 검댕이 묻는 것처럼요. 복잡하게 꼬여버린 실타래 같기도 하고 바로 그런 상처와 피로를 보여주는 거죠. 작가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주한 신실은 밝은 색 위 어두운 색이 묻어 얽히고 설켜 있는 마음의 모양이다. 정말 이보다 솔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작가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 얽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만. 근데 이 꽃, 왜 꽃잎이 없죠? 사실 말이죠. 이게요, 처음부터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 놀랍죠? 원래는 진짜 완벽한 꽃 모양이었다고 해요. 지금이랑은, 와, 상상도 안 될 만큼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관으로 줄기를 만들고 초록색 망사천으로 잎사귀를 달았어요. 그리고 하얀 캔버스 종이로는 꽃잎을, 노란 물감을 칠한 붓으로는 암술이랑 수술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시가 딱 끝나고 나서 작가가 갑자기 정말 과감한 결심을 합니다. 그 완벽했던 꽃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로 이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변화의 의미가 정말 명확해요. 그 전에는 활짝 핀 희망이었다면 바뀐 후에는 꽃잎도 수술도 다 사라진 시든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가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솔직한, 더 진술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습은요, 그냥 시들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상처받고 시간이 새겨진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화려한 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척박한 현실만 남았다면 우린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시든 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온갖 일을 다 겪고 나서 마주하게 된 아무런 꾸밈도 없는 그냥 진실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다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척박해지고 거칠어져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릴 적 그 작은 온기가 불씨처럼 남아있다는 거, 바로 그 온기 하나가 결국 우리 마음에 다시 꽃을 피우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까 해요. 세상에 치이면서 조금은 거칠어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아직 시들지 않고 남아있는 어린 날의 따뜻함은 뭔가요? 한 번쯤 조용히 여러분만의 그 작은 꽃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기분 좋은 상상 때문에 하루 종일 설렜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즐거운 상상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지 한 예술가의 특별한 작품을 통해 그 힘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지루한 내 일상을 한 편의 영화처럼 확 바꿔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한 예술가에게 그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파도꽃이요. 와, 파도가 꽃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이라니. 정말 단순하면서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됐을까요? 그럼 작가의 머릿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작품이 처음 어떤 모습으로 상상되었는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한 편의 시 같아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모래 위에서 물이 스르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얇은 파도가 돼서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고요. 그 위로 또 다른 파도 꽃잎이 겹겹이 쌓이면서 거대한 파도꽃이 피어나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근사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완벽한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아주 뜻밖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딱 부딪힌 벽은 바로 재료였어요. 머릿속에서는 파도가 막 역동적으로 솟아오르는데 이걸 그냥 평평한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만으로 표현하려니 그 겹겹이 쌓이는 입체감이 도무지 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작가가 마침 버리려고 내놓았던 낡은 이불을 딱 본 거예요. 그걸 뜯어서 그 안에 있던 소물 재료로 써보기로 한 거죠. 와, 버려질 뻔한 물건이 작품의 심장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 시도가 완벽하진 않았어요. 사실 작가는 이 솜이 정확히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또 유화물감이랑 잔뜩 섞이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완성된 작품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는 높이도 좀 낮고 파도의 생생한 느낌도 조금은 덜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가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직접 시도해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부딪혀보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즐거운 상상이라는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파도가 꽃이 된다는 생각처럼 우리를 진짜로 설레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상상은요, 그냥 머릿속에 얌전히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꼭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 좀 밖으로 꺼내줘, 나 진짜가 되고 싶어 하고 외치는 것 같죠. 결국 한번 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즐거운 상상을 허락했을 때 따라오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물인 셈이에요. 좀 불완전하면 어때? 하는 용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작가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거든요. 결과가 완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순수하게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여러분만의 파도꽃은 무엇이었나요? 조금은 서툴고 불완전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던 그 시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좀 독특한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꽃잎의 옷장이라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어딘가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떤 색깔의 옷을 골라 입었을까요? 되게 재미있는 생각이죠? 매일 우리가 옷을 고르듯이 우리 마음도 그날그날 기분에 맞춰 옷을 입는다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이 바로 이 질문에서 딱 시작됐어요. 꽃잎은 꼭 꽃의 한 부분이어야만 해? 와, 진짜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에 정말 그럴까? 하고 딴지를 거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작가의 대답, 꽃잎의 옷장이라는 작품이에요. 딱 봐도 색감이랑 질감이 엄청 강렬하죠? 와,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안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마음의 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기쁨, 슬픔, 설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감정 상태, 그 고유한 느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작가가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꽃잎에 대한 생각을요. 이 옷장 안에서는 꽃잎이 더 이상 꽃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작품을 좀 더 가까이서 볼까요? 이 붓터치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색깔도 모양도 다 다르죠? 작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마치 꽃잎을 하나씩 떼서 옷걸이에 옷 한 벌처럼 딱 걸어둔 모습이라고 해요. 와, 저기 저 파란색 조각은 어쩌면 오늘 제 마음속 차분함일 수도 있고요. 저기 저 강렬한 붉은색은 어제 느꼈던 열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꽃잎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마음을 위한 옷 한 벌 한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옷을 막 갈아입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매 순간 다른 감정이라는 꽃잎을 골라 입는다는 거죠. 진짜 놀라운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생각을 조금만 더 밀고 나가 볼게요. 좋아요. 내 마음이 옷을 입는 건 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옷이 어떻게 보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들 쓰잖아요. 얼굴에 화색이 도네? 아니면 오늘따라 생기 있어 보인다? 반대로 안 좋을 땐 얼굴이 낯빛이 됐어 라고도 하고요. 바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기서 작가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체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부분을 뜯어볼 줄 알면 더 자세히 보이고 결국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작품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저 거대한 꽃 전체가 아니라 그냥 꽃잎 한 장, 그 자체에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의 그 수많은 감정 조각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전체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본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작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나라는 전체 모습에만 너무 신경 쓰느라 혹시 놓치고 있었던 건 없냐고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아주 작지만 반짝이는 아름다운 조각 하나.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하루 그 조각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역사를 그냥 연표로만 외우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도시의 역사를 맛있고 층층이 쌓인 디저트, 파르페로 만들어서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맛볼 도시는 바로 대전 중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작가는 우리가 그냥 멈춰있는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파르페처럼 겹겹이 쌓인 역사의 층, 그러니까 시간의 파동 위에 살고 있다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던져주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도시의 역사를 정말로 한 겹 한 겹 맛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파르페를 한 스푼씩 떠먹으면서 각 층의 맛을 음미하듯이 지금부터 대전 중구의 역사를 함께 해치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르페이의 가장 밑바닥, 제일 오래된 첫 번째 층부터 맛보러 가보죠. 이 도시의 깊은 기원을 다지는 말 그대로 기초석입니다. 첫 번째 재료, 바로 말차라떼입니다. 근데 왜 하필 말차일까요? 그건 바로 말차 특유의 그 쌉쌀하면서도 깊은 맛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백제태미식 산성이 버텨온 그 단단하고 굳건한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대전 역사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이야기, 모든 변화가 바로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시작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깊은 뿌리에서 위로 좀 올라와 볼까요? 도시를 움직인 심장, 달콤한 엔진, 파르페의 중간층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대전의 아주 역동적인 근대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엔 무려 3가지 재료가 한데 섞여 있어요. 초콜릿, 체리 젤리, 그리고 오렌지 주스. 이 3가지가 서로 막 얽히면서 지금의 대전을 만든 아주 강력한 힘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럼 이 3가지 맛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볼까요? 먼저 진하고 강력한 초콜릿. 이건 바로 대전 성장의 대동맥이었던 경부선 철도를 뜻하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예쁜 체리 젤리. 이건 지금은 사라져서 더 아쉬운 르네상스 양식의 옛 대전역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큼한 오렌지 주스는 뭘까요? 바로 지하상가에서 꿈틀대는 우리 시민들의 생생한 활력, 그 자체입니다. 이 맛들이 어우러지면서 비로소 근대도시 대전이 탄생한 거예요. 자, 드디어 파르페의 맨 위, 왕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권력과 비극,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을 상징하는 맛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초콜릿 무스인데요. 이 무스의 질감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드럽지만 입안에선 꽤 묵직하게 내려앉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 옛 충남도청에 가졌던 권위의 무게, 그리고 그 복잡한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달콤하긴 한데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맛이죠. 옛 충남도청의 역사는 그야말로 달콤 쌉쌀 그 자체예요. 공주에서 행정중심지 자리를 가져오면서 대전 발전의 심장이 됐지만 동시에 이건 누군가에겐 아픈 역사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자부심과 아픔이 교차하는 이 공간이 곧 미술관으로 바뀐다고 하니 또 새로운 역사가 심어지게 되겠네요. 이 묵직한 역사 위에 올라가는 마지막 장식은 의외로 가볍고 바삭한 웨하스 과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오늘날의 질서와 안전을 상징하는 대전 중부 경찰서예요. 파르페 전체의 모양을 딱 잡아주는 이 과자처럼 현재의 시스템이 이 도시의 구조를 단단히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맛본 모든 층을 한 번에 모아볼까요? 대전 중구 역사의 비밀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각 시대의 특징을 한눈에 쫙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대전 중구 역사 파르페의 전체 레시피예요. 가장 깊은 곳 백제 태미식 산성의 말차라떼에서 시작해서 경부선, 대전역을 거쳐 맨 위 현재를 상징하는 중부경찰서의 웨하스 과자까지. 어떠세요? 각 맛과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쭉 들어오죠? 이 레시피 하나만 기억하셔도 도시의 변화를 정말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작가가 이 파르페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서 있는 이 땅 밑에 지금의 이 모습을 지탱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역사가 숨쉬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제 모든 층을 맛본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파르페의 가장 화려한 맨 위층, 이 반짝이는 현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 밑바닥에 깔린 어떤 뿌리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의 층들이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는 정말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어제까지 있던 익숙한 건물이 없어지고 어느새 새로운 풍경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오늘은요, 한 예술가의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일이 어떻게 도시의 기억을 지켜내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정말 딱 한 장의 스케치에서 시작돼요. 작가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익숙한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가보니까 그림 속 풍경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주변의 풍경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변하고 또 잊힐 수 있는지를요. 자, 벽돌 한 면에도 역사가 기록되고 미래가 담겨져 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 말처럼 건물 하나가 그 자체로 한 도시의 거대한 이야기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록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데요. 익숙했던 풍경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 기억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절실함이 어떻게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한번 보세요. 2016년에는 그냥 우리 동네 흔한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6년 뒤인 2022년이 되니까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게 된 거죠. 작가는 자기가 그렸던 건물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걸 보면서 아, 내 그림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사라진 시간에 대한 증거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돼요. 이 건물의 기억을 온전히 남기려면 한쪽 면만 그려서는 부족하겠구나. 정면, 양옆, 그리고 뒷모습까지 4개의 면을 전부 그려야만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시간과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옛 충남도청 건물입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옛 충남도청사. 지금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죠. 이게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무려 국가 등록 문화재 제18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책인 셈이죠. 이 건물의 시간은 저 멀리 1932년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공주에 있던 도청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지어진 거죠. 그리고 해방 후인 1963년에는 상무관이라는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등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자체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품고 있어요. 당시 조선 총독부 지휘 아래 일본인 건축가 이와스키 요시유키와 사사 게이이치가 설계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양식 하나하나에 그 시절의 역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작가가 직접 보고 이건 기록해야겠다 마음먹게 한 그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이게 그냥 건물 몇 개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옛 충남지방경찰청, 우체국, 수십 년 동안 시민들 곁에 있었던 추억이 깃든 공간들이었거든요. 이런 곳들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허물어진 거죠.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는 이렇게 나라 키움 대전통합청사나 커먼즈필드 대전 같은 아주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기억 위에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더 씌워진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한쪽에서만 본 게 아니라 사방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하나로 합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약하고 쉽게 변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온전한 모습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건물의 이야기가 과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흥미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미래로 쭉 이어집니다. 본관 뒤편에 지금 대전시민대학이 있는 바로 이 땅이요.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이 건물의 다음 장을 열 열쇠를 쥐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부지를 사들여서 여기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새로운 분관, 그러니까 대전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계획 덕분에 이곳은 앞으로도 쭉 도시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복잡했던 과거와 예술이라는 미래를 잇는 거죠. 정말 도시의 역사는 건축의 역사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네요. 자, 이 작가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니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 창밖으로 보는 그 풍경,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정말 만약에 내일 그게 싹 사라진다면 가장 아쉬울 것 같은 풍경, 여러분에겐 그게 뭔가요?
옛 충남도 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를 아는 게 결국 그 위에 세워질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거든요. 1932년의 과거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미래. 여러분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보셨나요? 결국 도시의 기억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관심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의 동네 풍경이랑 상상 속 도시가 하나의 작품 안에서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선화동 인 파리스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인데요. 언뜻 보면 파리의 상징, 에펠탑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는 풍경 같죠? 하지만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대전과 프랑스 파리, 이 두 개의 도시가 작가의 상상 속에서 하나로 포개진 아주 특별한 순간을 담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말이죠. 작가가 매일 걷던 동네, 대전 선화동에서 시작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상상의 도시, 파리로 떠나는 정말 꿈 같은 여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 어떻게 현실의 공간이랑 상상의 풍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영감의 원천이 된 장소, 바로 선화동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가에게 선화동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2016년부터 집 옥상에서 매일같이 바라보던 풍경이었거든요. 그땐 조용히 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던 그런 동네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핫플이 된 거죠. 세련된 카페랑 레스토랑에 막 들어서고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 문장이 이 작품의 핵심을 정말 정확히 짚어줘요. 주변은 다 변해도 건물들이 막 솟아올라도 저 하늘의 아름다움 같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은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뭔가 뭉클하지 않나요? 이렇게 변해가는 동네,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하늘을 보면서 작가는 아주 새로운 상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하늘 아래에 상상 속의 파리를 그려넣는 거였죠.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을 넘어서 꿈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작가가 파리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네, 정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정교한 파리의 풍경은요, 여행 프로그램이나 영상에서 본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오직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다시 만들어낸 세상인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상상하면 그 모습은 현실이 된다. 이게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인 거예요. 선화동이라는 현실의 기업 위에 파리라는 아름다운 꿈을 겹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대체 이 두 세계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하나로 합쳤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아주 특별한 세 겹의 레이어 기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법 같은 효과의 비밀은 바로 세 개의 층에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아래 첫 번째 층이에요. 이건 투명한 필름에 인쇄된 파리의 노을 사진인데요. 바로 이 층이 작품 전체에 아름다운 빛과 색을 불어넣는 일종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 그러니까 세 번째 층에는 작가가 상상으로 그린 이 파리 풍경 드로잉이 올라갑니다. 이 드로잉은 선을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오려내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혼자서 빛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빛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장치가 그 아래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층인 이 검은색 암막 시트입니다. 자,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배경층 위에 이 검은 암막 시트를 덮어서 빛을 한번 완전히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봤던 오려낸 세 번째 드로잉 층을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층의 빛이 오직 드로잉에서 오려낸 그 틈으로만 새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조 덕분에 마치 그림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작가는 과거의 기억을 물리적으로 이 작품 안에 담아냈어요. 2016년에 처음 그렸던 그 선화동 작품 속 옥상 벽면에 실제 조각을 떼어내서 이 작품의 프레임에 그대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조각이 현재의 작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디테일이에요. 이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상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뭐랄까 하나의 초대장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평범한 일상 위에는 어떤 이국적인 풍경, 어떤 꿈을 덧입히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만의 선화동 인페리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영화 같다 싶은 그런 사랑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한 국제 커플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랑 얘기를 넘어서서 정말 생각해 볼 게 많더라고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꿰뚫는 한마디 같아요. 그쵸? 한 사람의 세상, 또 다른 사람의 세상. 이 둘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자,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커플 이야기가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아서요. 한 친구가 결혼 선물로 아예 영화 포스터를 떡하니 만들어줬대요. 바로 이 포스터가 오늘 저희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료가 될 겁니다. 이 영화 제목 바로 천생연분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이야, 정말 이 네 글자에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영화의 캐스팅 보드를 한번 볼까요? 주연은 한국의 김대한님, 그리고 중국의 우미사님.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작진이에요. 각본은 양가 아버님, 감독은 양가 어머님. 와, 이 해석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든든한 제작진, 바로 부모님이 없었다면 이 영화 절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영화든 스토리가 재밌으려면 갈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커플의 서사시에도 정말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어떻게 이걸 극복했길래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었는지 그 갈등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 보시면 상황이 딱 한눈에 들어오죠. 대하님은 한국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에 있고 미사님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있었어요. 이야, 이건 그냥 장거리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롱디였던 거죠. 시작부터가 정말 쉽지 않았겠죠? 이 커플이 넘어야 했던 산, 그러니까 핵심 장애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방금 보셨듯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장거리 연애. 둘째는 당연히 따라오는 언어의 장벽이겠죠. 말이 통해야 뭘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화적 차이. 와, 하나하나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대체 이 커플은 이 엄청난 허들을 어떻게 다 넘어선 걸까요? 어떻게 사랑을 이뤄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그 포스터 기억나시죠? 바로 든든한 제작진의 지원.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서로를 향한 각별한 노력입니다. 서로의 언어, 문화를 배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 두만의 공동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같은 언어를 쓰는 것보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 와, 진짜 소통의 본질이 뭔지 딱 보여주는 말 아닌가요? 말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미래를 보고 같이 걸어가겠다는 그 마음, 그 정서적인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들이 바라본 같은 곳이 뭐였을까요? 이게 그냥 행복하게 살자 같은 막연한 꿈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 식당을 함께 키워나가자라는 현실적인 목표였죠. 이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꽉 잡아주는 뭐랄까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피엔딩을 맞았는지 아주 재밌고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포스터를 만들어준 그 친구가요. 이걸 그냥 파일로만 준 게 아니라 아주 근사한 아크릴 액자로 만들어서 결혼 선물로 줬다고 해요. 진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딱 한 점. 오직 이 커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말 유일무이한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긴 반전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신랑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만 이걸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그 귀한 선물이 대전 어딘가를 떠들고 있다는 전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오히려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뭐 물건이야 어쨌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이 집안의 글로벌 스케일을 보여주는 TMI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대한님 남동생은 또 일본 분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집안이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결혼 삼국지를 완성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죠? 자, 지금까지 한 커플의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국제 커플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성공 요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본을 쓰고 연출하면서 나를 응원해주는 감독님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겐 부모님이 그 든든한 제작진이었잖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의 첫 문장이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내 세상이 막 넓어지거나 때로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기분 좋은 충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의 인생, 특히 40년이나 함께한 친구의 진짜 모습을 그림 한 장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특별한 도전에 대한 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정말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을 표현한다는 건 단순히 얼굴이나 모습을 그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작가가 유치원 때부터 함께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친구죠. 신재용 씨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바로 친구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어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작가는 처음엔 아주 자신만만하게 붓을 들었지만 곧 생각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작가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어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익숙한 친구의 그 듬직한 체격 있잖아요. 그걸 실루엣으로 담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스케치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친구의 겉모습만으로는 그가 40년 동안 만들어온 삶의 깊이라던가 그가 꾸린 소중한 가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엔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을 그려던 처음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본질로 시선을 옮긴 거예요. 한 명의 개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만들어낸 하나의 우주를 그려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런 엄청난 깨달음 뒤에 작가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친구와 그의 가족 한 명 한 명을 각각의 고유한 색과 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작가는 원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빛과 색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바로 그 생각을 친구, 가족에게 적용해 본 거죠. 여기 보이는 색들처럼 가족 모두가 자신만의 특별한 빛을 내뿜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주인공인 친구. 친구는 아주 단단하고 듬직한 검은색 빛으로 보였어요. 마치 모든 빛을 묵묵히 품어주고 흡수하면서 가족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존재처럼 말이죠. 다른 색들이 더 빛날 수 있게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깊고 든든한 색깔이었죠. 그럼 그의 안에는 어땠을까요? 밝고 환한 흰색의 하트 모양 빛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이 흰빛이 남편이라는 검은색에 먹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검은색 안에서 훨씬 더 밝고 영롱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빛나게 해주는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죠. 첫째 딸은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성격을 꼭 닮아서요. 캔버스 위를 막 통통 튀어다닐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노란 빛으로 표현됐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우주에 기쁨과 활력을 더해주는 빛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딸은요, 아주 차분하고 편안한 녹색 빛이었어요. 이렇게 활기 넘치는 가족이라는 우주에 조용한 균형과 안정감을 더해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자, 이제 작가는 마지막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 네 가지 빛이 그냥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며들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전한 세상을,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이 멋진 깨달음이 캔버스 위에서는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연필로 이 빛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는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바탕이 되는 검은색을 채워넣고 마지막으로 그 주변을 맴도는 다른 빛깔들을 더해 나갔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간단한 연필 스케치 한 장에서 시작됐어요. 각각의 빛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흐름을 고민한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죠. 그 다음 단계로 친구를 상징하는 검은색이 캔버스를 채웁니다. 이걸로 친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빛들이 뻗어나오는 중심, 말 그대로 이 가족이라는 우주의 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아내의 흰빛, 첫째 딸의 노란빛, 둘째 딸의 녹색빛이 더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 제각각 반짝이던 빛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림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고 깊은 감정적 창의적인 여정 끝에 탄생한 작품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어떠세요? 이건 더 이상 신재영이라는 한 남자의 초상화가 아니에요. 그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낸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아름다운 우주를 그린 그림인 거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볼 땐 그냥 하나의 빛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마다 다른 색을 가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눈부신 빛이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색들 사이에서 함께 빛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요. 그 너머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 혹은 우리 가족이 가진 따뜻함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예술작품을 봤을 때 단순히 그림이나 조각 이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가능성을 툭 하고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작품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즈레라는 작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용감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작품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에 나를 던지는 모든 행위가 여행이다. 어때요?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험이자 끝없는 여정이라는 아주 대담한 선언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이 이야기의 영웅, 바로 이즈레입니다. 모든 모험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순한 조각들처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요, 어떤 색이 칠해질지 어떤 형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순수한 가능성 그 자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영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즈레는 누구일까요? 작가는 이즈레를 물의 신이자 정령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는 것처럼 이즐에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용감하고 도전적인 영혼을 대신하는 나만의 아바타 같은 존재인 거죠. 자, 이제 이즈레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말 그대로 두려움 없는 탐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 첫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이즐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주에 몸을 던지면서 반짝이는 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삭막하고 메마른 곳에 떨어지기도 하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긁히고 다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즐에는 그걸 버텨내고 스스로 회복하고 그리고 더 먼 곳을 내다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상처가 그냥 아픈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단단한 흉터, 일종의 성장의 증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즐의 여정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거예요. 오일 파스텔을 써서 처음에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시작했다가 손으로 막 문지르면서 혼돈을 표현하고 그러다 점차 깊고 어두운 푸른색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밝고 따뜻한 색이 처음 캔버스에 닿는 이 순간 어떠세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앞둔 그 설레는 첫걸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시간이 흐르고 색이 겹겹이 쌓이면서 작품은 점점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 짙은 푸른색은 여정이 이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즐의 여정에서 가장 큰 시험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어둡고 어쩌면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곳으로의 완전한 도약이 시작되죠. 이즐레가 마주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매일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아무런 주저없이 뛰어드는 것. 그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이 용기 있는 도약이 이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극적인 도약이 정말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왼쪽에 따뜻하고 익숙했던 세계를 떠나서 오른쪽에 깊고 서늘한 미지의 세계로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차가운 물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곳에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안식처가 있을 수 있다는 역설. 이야말로 용기를 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요? 결국 이즐레의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각자의 잠재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완성된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즐레의 여정은 이 한 점의 작품으로 완성되었지만 이제 이 작품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라고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미지의 세계가 겉보기엔 차갑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안으로 뛰어들 용기만 낸다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따뜻함과 빛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만의 미지의 물속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만약 용기를 내서 그곳에 풍덩 뛰어든다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림이요, 액자 안에만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밖으로 툭 튀어나와서 우리 삶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보여드릴 작품이 바로 그런 스스로의 경계를 과감하게 부수고 나온 아주 특별한 녀석입니다. 자, 바로 이 작품인데요. 정말 파격적이죠? 그림이 캔버스라는 정해진 틀을 그냥 깨부수고 나와서 우리가 입는 이 데님 재킷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이건 더 이상 벽에 걸어놓고 보기만 하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고 경험하는 예술이 된 거죠. 나는 파도를 그려 입고 춤추게 한다. 이 한 문장이 이 작품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작가의 노트에 적힌 문구인데 단순히 파도를 그리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 몸에 걸치고 심지어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다. 바로 이런 아주 강한 예술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작가는 왜 멀쩡한 캔버스를 부숴야만 했을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게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사실 어떤 답답함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작가에게는 이 네모난 캔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예술적 표현을 가두는 하나의 한계, 일종의 감옥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저항 정신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그림은 어때요? 액자 안에 갇혀있는 2차원의 평면이고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이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청파도는 그 경계를 없애고 3차원 공간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직접 입는 경험이 됩니다. 이건 예술을 대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장인 셈이에요. 이게 그냥 액자 하나 부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사실 모든 스크린 속 이미지로 소비되잖아요. 작가는 바로 그 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물리적인 실체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일종의 의도적인 저항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독특하고 거친 질감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작가가 평범한 청바지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발견한 그 비밀, 지금부터 그 기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재료 선택부터 아주 치밀했어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의 그 느낌, 그 질감을 표현하려 일부러 표면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이 느껴지는 종이를 의도적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이 작업 과정을 보면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냥 물감만 쓱쓱 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청바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염색되는지 그 산업적인 공정 자체를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거칠고 투박한 과정에서 영감을 딱 얻어서 지금 보시는 이 파도의 역동적인 질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딱 만나서 아주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파란 파도가 그림이 돼서 진짜 청자켓 위로 철썩 하고 부서져 내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좀 엉뚱한 상상이죠. 작가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상상을 현실로 직접 만들어냄으로써 둘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그려진 파도가 캔버스를 그냥 찍고 나와서 실제 데님 재킷 위로 확 쏟아지는 이 모습.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요. 물감으로 표현된 질감이 진짜 옷의 천 질감이랑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순간 어디까지가 그림이고 어디부터가 진짜 옷이지? 하고 헷갈리게 되죠. 이게 바로 작가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일종의 시각적인 환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진짜 핵심은요. 그냥 와, 멋있다 하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이제 이 작품이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을 가두고 있는 그 캔버스, 즉 한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걸 깨고 나간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렇게 예술이 우리 옷 위로, 우리 일상 속으로 불쑥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은 이걸 여전히 예술 작품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저 내 삶의 일부로 느끼시나요?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